안녕하세요. 인문 강의 용어 정리 강의 지금부터 이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을 처음 하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3회 정도는 그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래 배우고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걸 간략하게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래 파악한다는 기본으로 그렇게 한번 이래 정리하고, 한번 총 목차를 한번 본다 이런 기본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 정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변리사가 지금 출제가 되는 게 민총이 지금 12개 나오고 물건이 12개 나오고 나머지 16문제 정도가 채권이거든요. 채권에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출제 배분이 이래 골고루 일어나는 그런 시험을 경향을 이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각을 한번 가지고 한번 이래 정리하고, 원래 민법은 예년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쉬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래 살펴보고, 특히 민법 총칙하고 채권은 심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좀 쉽게 내는 시험이 노무사 시험 이런 것들이 좀 변리사보다는 좀 수준이 낮춰가지고 이제 출제되는데, 그 수준보다 좀 낮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 수준보다 낮은 그런 느낌을 이래 줄 정도로, 그러니까 갸우뚱도 잘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걸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래 출제됐고, 물건은 어려웠습니다. 물건 12개는 최근 판례를 출제했고, 그리고 또 등기 실체법적 이야기보다는 절차적 이야기, 등기를 어떻게 할지, 등기를 솔직히 민법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법무사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과목이 있는데 그 등기 절차를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에서 이래 배우게 되는데, 오히려 그쪽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쪽 문제를 이래 출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서에도 소개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 부동산 등기법 수업을 들은 분들만 이래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쟁점인데, 조금 솔직히 좀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데, 그런 것들은 좀 심하게 어려웠지 않았을까, 되게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문제 형태로 출제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경향이고 원래 분석입니다. 원래 분석이고,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총하고 채권이 원래 쉬웠는데 그러면 내년도 쉬울 거다 이런 거는 절대로 없고, 이런 거는 거의 기대하지 마시고 더 올라갈 거다, 수준이 더 올라간다라고 이래 보고,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 민총하고 채권들 이런 것들 물권법 문제들 이런 것까지 기출 특강을 한번 해드렸는데, 변호사 시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실전 가가지고, 물론 쉽게 나오면 더 쉽게 이래 푸시면 되는 거고,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답만 외워가지고는 못 풀게 내더라고 요즘은. 결론만 외워가지고 이게 파란색 빨간색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실전 들어가면 문제를 풀리지 않도록 그런 형태로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니까, 지금 교수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면서 계속 출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데, 아마 곧 변리사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경향은, 변호사 시험에서 선도하는 시험 문제를 개발하면 이거는 바로 변리사 쪽에 바로 넘어오는 그런 경향을 이래 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답만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한 3일 정도 수요일까지는 용어 정리 형태로 해가지고 단순히 뭐다, 결론은 뭐다, 이 말은 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좋을지, 민법 총칙의 쟁점들, 물권법에서 나오는 등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배경 같은 거, 역사 이야기를 좀 알면 법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느끼면서 우리나라 법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을 이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민법이 입법 예고가 지금 한 200개 정도 바뀌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200개 정도 개정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게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거의 완성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완성돼 있어서 양창수 교수님이라고 대법관 하셨던
서울대법대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법을 이래 다 개정을 해놨어요. 지금 예고는 다 올려져 있고 통과만 남아 있는 그런 수준이 이래 되게 되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새로운 조문이 200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 예컨대 대리권 남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대리권 남용이라는 그 파트 자체가 판례 법리로 이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조문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리권 남용 조문들 이런 것들이 신설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곧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바로 내년 시험 여러분들 시험 전에 시행될지 이런 것들은 또 공표되고 나서 또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경향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민법이 뭔지, 왜 민법을 어떤 각도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이래 들으시고, 이거는 머리 싸면서 이래 복습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용어에 익숙해진다, 친숙해진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번 적응해 나간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서 법학을 한번 이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민법할 때 요즘은 절차법을 같이 이래 곁들여서 같이 설명하기도 하는데 민사소송법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설명하겠습니다. 거의 다 이래 정리하고, 출제가 만약에 민사소송법 쟁점으로 이래 같이 엮여서 이래 쟁점이 되면 미리 같이 이래 민법할 때 같이 이래 조금만 이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2차 수업을 프레 과정으로 한번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1차 판례가 2차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민사소송법 수업을 들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민법을 이래 배우는데 일단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책을 봐줘야 될지,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래 책을 봐줘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질서 자체를 깨뜨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형법이고, 죄와 어떤 죄를 어떤 형으로 처벌할지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게 그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만든 법이 형법이 이래 됩니다. 따라서 그쪽은 어떤 것이 정의로울지,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처벌해 주는 게 정의에 부합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형법인데, 민법은 그런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이다.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을 그걸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는 어떤 게 정의로울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정의롭고 어떤 것들이 또 헌법 질서에 맞지, 또 사회 질서의 혼란을 깨지 않을지 이런 각도가 아니고 얘네들의 분쟁만 해결해 준다 이런 관점. 얘네들의 분쟁만 해결해 주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래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민법이 이래 되게 되고, 얘네들의 관계를 규율해주는 법이다. 얘네들의 관계를 규율해주는 법이라고 해서 그걸 민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자, 우리 1페이지에 용어 정리에도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일단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제법이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만 해결해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 어떤 사람이 옳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다툼이 있었고 어떤 다툼을 내가 이걸 결론을 내려주면 좋을지 그 관점에서만 이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개인 간의 관계는 얘네들한테 맡겨두는 게 원칙이고, 다툼이 생겼을 때만 법이 관여한다라고 분쟁을 해결해 준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일단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걸 10억 주고 사겠다, 10억 주고 사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이랬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계약서를 이래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를 이래 작성하게 이래 되는 거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라는 걸 주고 중도금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요 중도금을 대개 한 달 정도 텀을 둬가지고 중도금을 일정 금액을 이래 중도금이라고 이래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여기서 요 과정에서 어떤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금이나 이걸 들고 와야 되는데 각각 이걸 들고 오지 않았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등기는 제대로 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엉뚱한 등기를 넘겨줬다든지 하자 있는 등기, 무효인 등기를 넘겨줬다든지 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게 되는데, 요 관계 어떤 계약을 작성해서 이전해야 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 요 관계를 채권법이라고 부르고, 채권관계, 채권관계라고, 채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등기 넘겨주고 잔금을 치르는 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부른다. 물권법이라고 이래 불러서 물권관계, 물권관계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법, 물권법 이렇게 그 분쟁을 해결해주게 이래 되고, 대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이사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예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소유자가 되는 걸로 우리나라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달라요. 미국하고 일본은 등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고 그냥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려고 필요한 거지, 소유자가 되는 되는 시점은 잔금 치르고 그냥 서류만 넘겨받아 버리면 등기에 안 되더라도 우리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는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내게 아니고 등기까지 넘겨봐야 돼. 등기까지 넘겨받았을 때 그때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법이 이래 만들어져 있고, 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 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채권과 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재산법의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재산법만 우리 민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가족관계도 규율합니다. 가족법, 가족관계도 이런 민법에서 이래 규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가족관계에서 규율하는 법이 친척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어디까지가 내 친척일까, 어디까지가 내 친척일지를 이래 규율하는 법을 친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친척이 되는 것은 피를 나누면 그때 우리 사촌들처럼요, 피를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 이래 친척이 이래 되게 되는데, 또 하나 친척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족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고, 또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을 통해서 어떤 그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친척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입양이라는 제도도 있고, 입양을 통해서 내가 친척 관계를 이래 만드는 그런 관계도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 상속,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 관계를 이래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누가 먼저 상속을 받을까,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는 남자만 상속받았어요. 남자만 상속받고, 실제 우리 70년도 민법에는 남자만 상속을 받고 시집간 딸은 상속을 전혀 못 받았고, 근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시집간 딸한테 0.5를 주고 0.5를 주고 그리고 장남이 호주 승계를 받아가지고 장남이 1.5를 더 받고 5화를 더 가산하는 이런 문제로 이래 처리됐다가, 지금은 다 평등, 시집 갔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 딸이든 아들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공평하게 받게 되고, 대신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이거는 5할이 가산됩니다. 지금은 5할이 이래 가산돼서 어머니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처리되니까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걸 가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민법인데 변리사 시험은 이게 빠지고, 변리사 시험은 여기서 빠지고, 시험 과목에서는 여기까지만 시험, 여기까지만 이래 시험을 이래 보게 되고, 자 그다음에요, 이 법을 설명하는 그 나라가 로마법에서 만들어진 민법과 독일법에서 만들어진 민법들, 이런 것들이 법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랐는데, 로마법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사람별로 이래 설명, 사람별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채권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래
설명하는 방식을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독일법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독일법을 일본이 수입합니다. 일본이 수입해서 일본이 근대화를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면서 독일법의 체계들 그런 법을 영향을 이래 받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던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지배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나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도 독일법 형태를 취해버렸어요. 독일법 형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법이 들어오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래 처리가 되어버렸는데 독일법의 특징은 얘네들을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 얘네들의 맨 먼저 설명할 부분이 공통부모를 뽑아요. 공통부모를 뽑아서 채권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물건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통부모를 따로 뽑는데 그걸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통부모를 이래 따로 뽑아서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는 거고 채권법이나 물건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징적인 제도들 새로운 제도들 이런 것들을 개별법에서 이제 따로따로 설명해야 될 부분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모든 법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들은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민사소송법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총칙이 나와 제일 먼저 총칙이 나오게 이래 되고 모든 법에서 다 공통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뽑아서 따로 설명하게 되고 여기는 다시 총칙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채권법의 총칙 문제를 따로 정리 채권법의 총칙 채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부모를 따로 설명하고 채권법에서의 개별적인 발생 모습들을 각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각칙, 강론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래 구분해서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채권법은 다시 총칙과 강론으로 해가지고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래 취하게 되고 요게 우리 시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런 것들을 이래 시험을 보게 이래 되고 지금 보는 민법 총칙이 가장 공통부모를 뽑아서 공통부모를 뽑아서 이래 설명하고 해당 개별적인 제도들은 여기 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밑에 가서 이래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고 조문이 여기까지가 184조까지 정리되고 185조부터 물건이 먼저 나옵니다. 물건이 먼저 나오는데 시간적 흐름을 따지면은 우리가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받게 되거든요. 등기를 넘겨받게 이래 되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러 가더라도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먼저 하거든. 주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제해서 커피를 넘겨받게 이래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사고 순서는 이게 흐름이 이게 맞습니다. 채권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건 관계를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사고 흐름에 이래 맞게 되니까 본 강의 진도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채권법을 먼저 정리하고 민총, 채권, 물건 이 관계로 넘어가서 요 흐름대로 이래 정리하게 되게 되고 나중에 객관식이나 집중 강의나 이런 때는 한번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걸 먼저 한번 채권법을 먼저 한번 설명해 가지고 채권을 설명하고 나중에 물건까지 다 보고 반대로 민총을 뒤에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민총을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것들을 이래 보여주게 되는데 뒤집어서 한번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공통부모를 나중에 설명하면 여기 이해도가 오히려 많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이미 개별적인 제도를 알고 여기를 읽어버리면 반대로 읽을 만한 게 많이 없어 이해를 할 만한 게 준비할 만한 게 많이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오히려 집중 강의나 객관식에서는 순서를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이걸 먼저 한번 봅니다. 먼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중에 정리하는 형태로 그래 순서를 한번 바꿔서 이래 정리하게 될 거고 조문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185조부터 해가지고 372조 372조까지 185조에서 372조까지 나오고 여기가 373조부터 해가지고 973조까지 750조까지 해서 여기까지 750조까지 해서 정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는 조문이 되게 많은 조문을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되니까 766조까지 해서 이래 채권법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가 잘 많습니다. 채권법이 잘 많고 우리 출제도 16문제나 여기서 출제가 되는 그런 관계를 이래 취하고 있게 되니까 이쪽이 잘 이해되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이래 주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흔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부동산 매매는 한 적이 없을 건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결혼도 할 거고 부동산 거래도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다 해봤을 그 경우도 있고 다 처리를 해봤는 경우인데, 이걸 이론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 이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우리 일상적인 용어하고는 좀 법학적 용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용어하고 법에서 설명하고 설명되어지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게 이래 되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일치시켜 보자. 한번 일치시켜 보고 시험 문제 푸는 것도 결국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법적 용어로 바꿔서 풀어서 이래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이해만 잘 되시면 되고, 결국은 이 법학은 용어 학문이다, 언어 학문이다, 이해라고 이래 해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수학책으로 쓴 뭐 외국어로 쓴 수학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표현하게 되는데, 용어 자체만 우리가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운다,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뭐 러시아, 소련말 이런 것 느낌을 이래 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정리한다라고 그런 그 기본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하는데, 먼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제법이라고 이래 부르는데, 요거는 그 복습도 많이 하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두시고 중요하게 제가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아마 그 오늘 그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하는 입증 책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 보고, 앞으로 공부할 때 입증 책임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왜 우리가 민법에서 입증 책임을, 왜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 먼저 배워야 되고 왜 먼저 공부를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래 정리하게 되고, 채권법에서 배우는 제도들이고, 특히 그 물권법에서 나오는 용어들,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니 뭐 담보물권이니 양도담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이래 되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가등기니 뭐 가처분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양도담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서 한번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래 보고, 결국은 이제 본 강의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이래 미리 예습하는 과정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채권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경계계약이 뭐니, 혼동이 뭘지, 혼동이라는 제도도 나오는데, 혼동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돈을 빌려준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구한테는 돈을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법적 용어로 바꾸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소비대차를 우리는 우리 법적 용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이런 느낌으로 처리되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용어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친구한테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급할 때 친구한테 1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빌려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부터는 소비대차로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바꿔주면 그러면 책을 읽는데 혼자 정리할 때 그게 어렵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문제고. 그리고 법학은 지금부터 비교 학문이에요. 이게 비교 학문인데 라지 A로 돼 있는 경우와 스몰 A로 돼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혼동을 주는 경우, 이게 A-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A로 돼 있는 경우와 A-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이질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는 A야. 겉으로 보기는 A로 이래 보이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현상 아닙니까? 라고 이래 되는데, 뭔가 이질적인 차이가 하나가 따라 붙거든. 여기는 뭔가 이질적인 차이가 따라 붙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요걸 찾아야 돼. 요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 함정을 팔 때는 A-로 내놓고 A로 나오는 거, 요렇게 오답이거든. 오답이 이래 되게 되니까 요런 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자. 요런 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면 이래 되고, 요런 구분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이래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혼자 공부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이래 되게 되니까 요걸 지금부터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요걸 정리, 요런 것들을 이래 구분해서 이래 찾아놓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시험 공부하러 왔어. 여기 시험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못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문화센터 와가지고 우리가 교양을 쌓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런 걸 정리해서 실전 가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이걸 골라내려고 여기 와 있는 목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없이 그냥 책을 읽어버리면 이게 나중대에서는 되게 힘들어지는,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대비하고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래 봐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풀어봐야 돼요. 연습을 해보면서 매일 테스트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 해가지고 하여튼 전날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은 머리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어제 수업 듣고 오늘 푸니까 거의 찾아내긴 찾아내던데 이걸 답만 외워서 찾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답만 외워서 찾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바꿔서 내요. 이렇게 바꿔서 이걸 OX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현상에서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이 설명이 온지 X인지 이런 것들을 거의 이 형태로 출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개 정도 볼 건데 10개 정도는 이런 형태로 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해 안 되면 문제 못 풀도록 하여튼 그런 형태로 볼 테니까 그래 보고 처음에 볼 때는 틀릴 수 있어요. 못 찾아내가지고 틀릴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틀린 부분은 자기가 이해를 좀 못 찾아내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틀렸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음에 볼 때는 이런 표시는 조금 조심해서 읽고 조심해서 그냥 빠르게 읽지 말고 그냥 조심해서 내가 이걸 전에 한번 혼동한 적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면 내가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요게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단권화 작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미리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변리사 기출문제는 다 정리하고 간다 이런 기분으로 정리하고 간다라고 이 강의 끝날 때 올해 변리사는 다 풀어봤다 올해 변리사는 다 풀어보고 그리고 하나 더 욕심내면 변호사 시험까지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강의 끝날 때 문제까지 다 정리되는 문제까지 정리됐던 그런 느낌으로 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시험은 어차피 나왔던 문제 이걸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80%가 나옵니다. 이게 80%, 70에서 80%는 기출문제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에서 정리해야 될 거는 여기 잡는 게 중요. 여기 잡는 게 기출문제, 변리사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고 이게 내년 시험에도 70%, 80% 정도 그 정도는 출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28개에서 아니면 30개 가까이 그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거지 새로운 뉴페이스가 아니야. 새로운 뉴페이스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도 한 10개, 12개는 새롭게 나오거든. 10개, 12개는 최근 판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직전 연도 판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출제되는 것들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풀이로서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서 이래 정리를 해야 되고 일단은 먼저 순서는 이거부터 먼저 잡으니까 공부 순서를 이렇게 섞지 말고 이게 되면 내가 이걸로 넘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일단은 먼저 돌아가서 복습할 때는 항상 기출 먼저 기출 문제부터 정리하고 기출 답만 외우지 않도록 출제하겠습니다. 기출 답만 외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해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른 시험에서 제가 법무사 쪽에 강의할 때는 이거 주관식으로 막 냈거든. 걔네들은 민법을 2차로 봐야 되거든. 2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도 이렇게 같이 출제했는데 여기는 이 민법이 2차에서는 안 나오니까 객관식에만 나오니까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게 되니까 단답형으로 암기할 거는 무지 암기는 따로 골라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냥 외워. 그냥 암기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법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거든.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외워서 풀어야 될 거, 무지성 암기가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이래 골라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다 찍으세요.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이걸 다 저장을 하세요. 무지성 암기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저장해 가지고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걸 읽는 거야. 계속 읽으면서 오늘 외웠던 거 그다음에 다음에 숙제 형태로 계속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이래 암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해 중심으로 해서 책을 보고 암기할 거는 철저히 외워버리고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 외우듯이 이래 공식으로 정리할 것들은 따로 외우시는 이렇게 구분해
두는 게 이래 필요하고 책을 이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만드는 게 이래 중요하니까 결국은 우리 이때까지 우리 학교 다니면서 왜 시험을 이래 볼 때 직전에 봤을 때 잘 기억나더라. 직전에 본 거는 거의 다 풀고 거의 다 맞출 수 있게 이래 되고 아는 거 나오면 잘 안 틀립니다. 그죠? 아는 거 나오면 그런 것들은 잘 안 틀려봤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표는 직전에 보고 가자. 직전에 보고 가고 그다음에 아는 걸 많이 만들어 두자. 아는 걸 이래 많이 만들어 두고 이걸 최대한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놓고 그다음에 실전에 가서 시간을 천천히 고민하면서 풀어줘야 될 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아는 것부터 빠르게 30개는 골라내버리고 빠르게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정성스럽게 나머지 시간을 배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1분에 풀지 말고 얘네들은 1분 걸리면 안 되고 아는 거 나왔는데 왜 1분이 걸립니까? 30초나 뭐 아니면 20초에 끝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3분 4분 정도 걸려서 풀어줘야 되고 3분 4분 정도 그래야지 이게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정답률이 올라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간을 써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 접근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하려면 책을 잘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고 책을 잘 만들어 두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 과정까지 가자. 저건까지 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목표는 내년 시험 전날에 한번 보는 걸 목표로 한번 보고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번에 그 기본 강의가 한 2달 정도 40회 정도 이래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풀이 집중 강의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 강의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이래 되고 그때 그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연습 과정 연습하는 과정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과정들이 있게 되고 마지막 강의는 그 변호사 시험 그 내년에도 1월 한 둘째 주에 시험 보면 우리는 그 다음 주 2주 있다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거든. 해설 강의를 해드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경향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한 몇 개는 넘어오고 있으니까 원래도 한 2문제인가 3문제 정도는 똑같이 나왔거든. 답이 똑같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게 알고 들어가면 새로운 문제지만 욜로 배분이 돼버리거든. 이쪽으로 배분이 되니까 이게 또 몇 개 안 남았도 몇 개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전략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자. 그 전략을 민법은 이런 식으로 이래 전략을 이래 잡아가면 그러면 민법은 이게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 조금씩 계속 투자해 준다 이런 기본으로 해서 이래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면 나머지 공부 시간은 자연과학이나 뭐 다른 특허나 다른 쪽에 이래 써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런 전략 없이 만약에 민법을 똑같이 이래 자연과학과 그다음에 특허나 이런 거를 계속 이래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시간 부족이 돼 버립니다. 1년에서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니까 배분을 내가 공부 시간 한계적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미 민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나머지 공부 시간은 자연과학이나 특허에 쓸 수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민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똑같이 이래 공부를 해준다면 이건 부족합니다. 시간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멘토링 지금 여기 학원에서 이래 진행하게 되는데 그분한테도 한번 조언을 해보시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민법을 왜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왜 이렇게 길게 먼저 이래 진행하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특허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 민법을 정리해버리면 이게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속칭 말해서 우리 수능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수학을 정리하고 있으면 수학을 이래 그때 마지막에 큰 과목을 이래 정리하면 암기 과목 정리할 수 있는 세 과목 정리 시간을 걔가 다 빨아먹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 공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헌민령을 미리 그 큰 과목이 이게 민법이 그 큰 과목이니까 국영수를 먼저 잡아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해놓고 대신에 이제 국영수를 전혀 안 보면 수능 가서 못 풀었잖아요. 뭐 풀 수 없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되거든. 풀어줘야지 이래 되니까 그게 감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감을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보시면 되겠죠. 전략을 잘 잡으시고 이게 숨은 숨으로 접근해가지고 딱 빠르게 이래 정리해서 변리사로서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붙고 나서 고민하는 거고 그거는 영업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돈 받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거는 변리사 되고 나서 취업에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해가지고 그때 고민하고 일단은 빨리 변리사가 되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다라고 이 과정을 빨리 끝내버리겠다라고 이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 일을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철저히 수험 적합성을 이래 추구하시면서 내가 문제가 잘 풀릴지 풀리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용어 정리 이래 해드리면 1번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요. 실제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도 있고 반대로 공법 관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법 관계라는 것도 있게 이래 되고 공법 관계를 규율하는 게 뭐 형법들 형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공법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은 이게 사법으로 분류되거든. 사법으로 이래 분류게 이래 되는데 법을 이렇게 사법하고 공법하고 나누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배 원리가 달라요. 지배 원리가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이래 다르게 되는데 공법은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치주의의 적용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고 큰 권력이야. 큰 권력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봉건 시대를 이래 겪다 보니까 왕이 이게 좀 이상한 왕이 그 개또라이 같은 사람이 연산군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고 그 국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완전히 뭐 다른 용도로 자기 개인적 어떤 뭐 이 사람 완전히 좀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로 이래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그냥 막 죽여버리는 그런 문제, 자기 어머니를 원수를 갖겠다 이런 마음을 일념하에서 그냥 멀쩡한 사람도 막 죽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역사적 반성 때문에 국가 권력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만 어떤 정기를 공급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가볍게 처벌한다든지 그리고 정권에 좀 반대되는 사람들한테는 막 정기도 공급하지 않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문제가 생기거든. 남용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 권력은 항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좀 통제할 필요가 있더라. 통제할 필요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요게 법치주의라는 원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좀 통제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든 제도들 이게 공법 관계로 처리가 이래 되고 따라서 이거 국가 권력은 항상 감시를 당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줘야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뭐 정의롭고 뭐 국가 권력이 어떻지 뭐 헌법 정신에 맞는지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개인들의 분쟁만 해결해 주겠다. 개인들의 분쟁만 해결해 주고 일단은 개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에게 맡겨 놓겠다. 예컨대 뭐 내가 변리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 가서 듣지 수업을 어떤 걸 듣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내가 내 수험 생활에 도움을 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게 학교계 법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멘토링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할인도 해주네 가성비도 높고 뭐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야 돼. 경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나는 여기에서 듣는 게 내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겠더라.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쪽에 등록해서 내가 학원을 이렇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개인 간의 관계는 개인들이 결정하게 만들어두자는 겁니다. 개인들의 관계를 개인들이 결정한다. 우리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구하고 결혼할지 또 내가 어떤 사람하고 혼인 관계를 이어갈지 이런 것들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결정에 맞춰서 이래 정리하고 우리 친구들 보면 야, 너 그 사람하고 잘 맞니라고 이래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하고 자꾸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 뭐 솔직히 좀 말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좋대. 자기가 좋다 하면 그거는 오히려 또 더 이상 간섭하면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고 실례잖아. 에티켓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못 본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게 자기가
개인이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데 요 원리를 지금부터 사적 자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가죠. 사적 자치. 그러니까 민법은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 사적 자치가 최우선. 사적 자치가 최우선이고 법은 분쟁이 생겼을 때만 들어간다,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단은 개인들은 다 개인들한테 맡겨둔다. 개인들한테 맡겨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만 민법이 해결해 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역사가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이건 형법 만들어진 거 200년 채 안 됩니다. 200년, 300년 정도. 그 옛날에 그 사람 처벌할 때 뭐 형법으로 물론 뭐 경국대전 뭐 이런 거 있었지. 조선 시대도 법전이라는 것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들어와서 법에 있는 것들만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말했는 거 국가 권력을 통제한다. 경국대전에 이런 이야기 있을까? 경국대전에 조선시대에 관여한 그 왕권을 국가 권력이 민의를 거스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날 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목 잘려 죽어버리는 거지. 이야기는 했죠. 이야기는 하게 이랬다는데 근데 다음날 그 시체로 발견되고 뭐지 어디 뭐 다리에서 죽어버리는 이런 느낌을 이래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고 법대로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는 거의 다 삼족을 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근대 들어와서 이래 만들어진 법리인데 여기는 로마법에서 기운을 찾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역사를 이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민법이 되고 이게 되게 조문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민법을 공부하는 그 매력을 여러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조문이야. 이게 글자 한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 점을 여기서 찍었던 이유가 나는 요즘 보여. 왜 쉼표를 여기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법조문에 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점도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되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래 만들어져 있고 공대생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 이게 왜냐하면 수학적 학문이거든. 이게 수학적 학문이니까 논리 학문이거든요. 논리 학문이 이래 되니까 2000년 동안 고민했으면 어마어마하게 고민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면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양쪽을 공평하게 취급하려고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개인을 이쪽 개인하고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거 차이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취급하려고 그렇게 만든 법이 그런 민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배 원리가 다르다. 지배 원리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다음에 일반사법인데 이거는 참고로 개인들은 우리가 왜 직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변리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뭐 노무사도 있고 어떤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게 이래 되는데 일반 사법 개인이기만 하면 직업, 나이, 성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걸 이걸 일반 사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반대말 특별사법은 개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한테만 적용하겠다. 이 사람들한테만 적용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되는 게 그게 특별사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이 직업군만 따로 뽑아서 이래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상법입니다. 상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상법도 개인이죠. 개인은 개인인데 상인들한테만 따로 적용시켜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규율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상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런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업군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이기만 하면 다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절차법하고 실체법인데 실체법은 권리의 변동을 경고하는 법이다. 권리의 변동. 자, 이것도 약속이에요. 지금부터 이 책 끝날 때까지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권리가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경되고 어떻게 하면 권리가 소멸되는지를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요 단어로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변동이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권리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어떤 식으로 그 변경되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소멸되는지를 이걸 공부하는 법을 이래 실제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2차에 가서 민사소송법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소송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그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와 관련되는 법을 규율하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르고 민법상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절차를 통해서 강제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보고 소송은 왜 할까요? 소송은 왜 할지 문제가 되는데 봐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게 이래 되는데 옛날 원시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힘으로 해결해 버렸거든. 힘으로 해결해 가지고 이걸 더 강제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근대 사회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받는 걸 힘으로 받지 않도록 법이 절차를 만들어 놓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재산들을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이 그 경매인데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강제 집행의 대상은 부동산도 경매할 수 있고 그 동산 강제 집행이라고 해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이런 거 보셨나? 그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그것도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가 이래 그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득을 그 누려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이래 되게 될 텐데 그 월급이나 은행에 가서 찾아올 수 있는 적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이 일어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들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걸 강제 집행을 돈으로 팝니다. 경매 절차에서 돈으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서 부동산을 돈으로 바꾼다. 부동산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한테 얘한테 이거 다 찰 때까지 그러면 부동산 팔았는데 8천 나왔어. 8천 나왔다. 그러면 8천 받고 그다음에 2천 더 받기 위해서 이것도 강제 집행하는 거야. 이것도 강제 집행해서 은행에 예금해 둔 거 없는지 찾아보고 그 찾아보는 거는 우리가 뒷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이제 이런 걸 사실조회라고 해 가지고 이걸 예금 든 거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거 정보를 그 개인 정보를 우리가 무단으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 예금 든 거 찾아보고 월급 받을 수 있는 거는 100% 받을 테니까 회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강제 집행을 더 들어갈 수 있고 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1억 받을 때까지 계속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걸 바로 하면 될 건데 강제 집행을 이래 바로 하면 될 건데 왜 이걸 먼저 거칠까? 소송 절차라는 걸 먼저 거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목적은 확인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이걸 받을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판사님이 봤을 때 확실해 이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있고 받아야 돼. 얘한테 돈을 이래 받아야 되고 얼마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요 판결 절차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판결 절차에서 결정을 이래 내려주게 이래 되고 그러면 요 판결문을 들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러 가면 그러면 여기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있거든. 집행관들이 있는데 그 집행관들이 이거 강제 집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판사님이 확인해 줬으니까 판사님이 확인해 준 거니까 바로 강제 집행을 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걸 규율하는 법을 민사집행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 절차를 공부하는 법을 절차법 요 절차를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소송을 어떻게 하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강제 집행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강제 집행할 때 절차 동산 강제 집행할 때 절차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고 채권도 강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여기까지 끝났을 때 이제 자기가 만족을 받게 되거든. 자기가 이래 만족을 받게 되니까 크게
세달라고 과연 그 사람이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확정된 권리가 법원에 가서 확인받고 확인받은 그 서류를 들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하러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 관계가 끝나는 요 관계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단계 실체법으로서 권리가 어떤 식으로 변동되는지 요 과정을 보게 되고, 2차 가보면 요 과정, 2차 가보면 요 과정, 민사소송법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법무사들은 요걸 그 시험 과목에서 1차에서 시험 과목에서 봐가지고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는데, 이런 게 다 합쳐졌을 때 민사관계가 끝난다라고 부르고, 요 과정을 실체법이라고 배우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로마서 2번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사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적 자치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근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임대차 보법, 주택임대차 보법이라는 것도 있고, 주택임대차 보법이라는 것도 있고, 상가임대차 보법도 있고요. 상가임대차 보법도 있고, 이자 제한법 이런 것 들어보셨나? 이자 제한법. 이자 제한법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는데, 요걸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채업자처럼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요걸 통제하는 법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샀을 때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등기 넘어야 되거든. 등기 넘어야 되는데, 그 등기를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 법무사들 공부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되게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해. 이거는 형법처럼 어떤 국가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이자 받는 것도 개인과 개인끼리 이자를 받게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런 게 민법도 있고 다른 법령으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걸 다 민법으로 부르자는 걸 실질적 의미라고 부르게 되고, only 이것만 민법으로 부르자. 이것만 민법 전으로 돼 있는 것만 민법으로 부르자는 걸 형식적 의미라고 부르게 되게 되는데요. 실질적 의미는 이거 다 포함해서 각종 특별법까지 다 포함해서 민법이 되면 이게 실질적 의미. 민법 조문만 민법으로 부르자는 게 형식적 의미가 되게 되는데, 자, 미리 한번 들어놓으시면,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라고 해서 각종 특별법까지 다 포함하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 물권법 1조가 185조인데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들만 물권 관계는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나중에 본강의 때도 설명하겠지만 내 거라는 걸 표시해야 되거든. 내 거, 물권은 내 거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내 거라는 거는 등기로 표시해. 등기로 표시하고, 동산에서 내 거는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점유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내 책을 가지고 있고,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내 연필을 가지고 있고, 안경 쓰고 있고, 이런 것처럼 점유를 통해서 내 거라는 걸 표시해주게 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물건에서 등기는 미리 내 거라는 걸 표시해줄 수 있는 등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당사자가 만들어내버리면 등기가 따라갈 수 없거든. 등기가 따라갈 수 없게 되게 되니까 표시를 못 해줘. 표시를 못 해주게 되니까, 물건은 종류가 법에서 세팅돼 있습니다. 요것만 할 수 있고, 표시도 요런 것들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법에서 조문에서 한정 지어놓고 있거든. 한정 지어놓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일까 형식적일까 이런 문제거든. 형식적일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형식적 의미,
형식적으로 판단,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민법에서 규정한 것만 이런 느낌, 민법에서 규정한 것만 그런 것들만 여기 물권 법정주의, 물권 관계는 체결될 수 있고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물권 관계는 안 돼, 물권 관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권 관계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막 물권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법에도 없는 거, 민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민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는 형식적 의미로 이래 판단, 형식적 의미로 이래 판단하고 민법에 규정한 것만 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법률은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해 줄 때 기준이거든. 해결해 줄 때 기준인데 분쟁이 여기도 생길 수도 있고 이자를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 집주인이 뺏을 수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법을 다 들고 와서 해결해 준다고. 모든 법을 다 들고 와서 해결해 주게 이래 되니까 1조에서는 실질적, 1조에서는 실질적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은 3번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대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거,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대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가 2번 사회적 형평인데요. 자 봐요. 모든 관계를 다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민법의 대원칙, 이걸 사적 자치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사회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힘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 옛날에는 개인들이 물고기 잡는 사람, 그다음에 뭐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서 힘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적 자치로 로마 시대 때는 그냥 사적 자치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게 이래 됐는데, 근데 요즘은 로펌 출신 변호사를 끼고 거래하는 개인과 정말 그 법적 지식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네이버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네이버도 찾기도 힘들어하고 네이버 검색도 힘들어하고 챗GPT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묻는 사람들도 있게 이랬대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색도 못 하시는 분들, 검색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챗GPT 무료 버전 쓰면 또 검색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 또 한정돼 있게 돼. 유료 버전을 써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 유료 버전도 부담돼 가지고 넷플릭스 남 아이디 빌려서 보는 이런 분들이 있게 이래 되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일어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맡겨놔서는 오히려 힘의 균형이 없는, 힘이 약한 이런 개인들이 권리를 뺏게 되는, 착취를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요걸 좀 수정해보자. 수정해보자는 논의가 이래 나타나게 되고 그걸 사회적 형평,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수정하게 되는데, 자 하나만 예를 들면 곧 하겠지만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게 되는데 채무 불이행됐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채권 채무 없어도 불법 행위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 책을 훔쳐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요렇게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려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공통요건이 나와. 공통요건이 나오는데 뭐가 있어야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냐 그러면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실. 고의가실 자체가 있어야 되고 요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그 사람한테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귀속시키려면, 그 행위자한테 효과를 귀속시키려면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이거야. 고의가실이 있어줘야 되고, 대신에 형법하고 다르게 형법은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1급 살인이라고 있게 되는데, 이거 고의로 사망했을 때와 과실로 사망했을 때가 달라. 처벌
처벌 기준이 이래 차이가 실수에 있는 경우는 좀 낮춰줘야 되겠죠. 낮춰줘야지 이래 되는데 민법은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컵을 고의로 깼을 때와 실수로 깼을 때 손해가 달라지는 게 없거든. 손해가 컵이 깨졌다는 손해는 똑같거든. 동일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 이걸 이렇게 가시고 이게 필요해. 고의가실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민법에 고의가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 두게 이래 되는데 이런 거 아이폰을 내가 150만 원 주고 샀어. 신형을 아이폰 150만 원짜리를 이래 사게 되는데 액정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깨졌네. 화면이 화소가 어떤 그 금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화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하자 있는 아이폰이 온 거야. 하자 있는 아이폰이 왔어. 그러면 하자 있는 아이폰이 왔는데 그걸 내가 150만 원짜리를 이래 주고 샀는데 고의가실 없네? 애플은 고의가실 없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뽑기 운이 없구나. 이 똥손 이렇게 하면서 150만 원 날렸네. 이렇게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게 이래 되고 따라서 아이폰이 그렇게 150만 원짜리가 만약에 어떤 하자에 있는 화면이 깨졌다 화질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교환해 달라 아니면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걸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150만 원짜리 값어치를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 있든 과실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 원칙은 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실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고의가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이걸 외워주는 게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는 거고 민총에도 나와 이게 무건대리 책임이라고 해서 135조 보면 고의가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문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거는 무건대리나고 거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도야. 이렇게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무건대리나고 계약하면 보호가 안 돼야 되거든. 보호가 이래 안 돼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무효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다음에는 대리인하고 절대로 계약을 안 해. 한번 당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고의가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게 만들 필요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거야. 많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당연히 많이 없는 이걸 외우는 거야. 이걸 외우는 거고 이걸 별표 나올 때마다 무조건 별표해서 암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그렇게 이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건데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사회적 형평, 공공복리 어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또 힘의 균형이 일어나지 않는 얘네들을 도와줘야겠다. 주택임대차법법 왜 만들었을까? 주택임대차법법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냥 개인들한테 맡겨두자 이래 놓으니까 애기 몇 명이에요? 2명.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2년 약속해서 들어가서 살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3개월 말에 나가래. 당신들을 나가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2년 했는데 왜 나갑니까? 라고 하면 사적 자치 아니냐. 우리끼리 내 마음이네. 내 집이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며칠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또 보증금을 찾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다 역사적 반성이야. 이게 몸으로 다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몸으로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경제적 약자를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만든 제도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야 너네는 왜 주 52시간만 일하냐? 200시간 일하고 싶지 않니?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로 오면 200시간 일할 수 있다. 대신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적 자치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받아준 거다라고 죽었어. 그러면 사적 자치 운이 없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버리면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70년대 노동관계는 원래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식으로 청계천 어떤
방직 공장들 이런 것들은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런 낮은 지붕 안에서 그런 그 먼지를 마시면서 이래 사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 잘리고 폐병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처리됐는데 그걸 수정할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사적 자체를 수정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고 예외는 예외다. 예외는 예외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바라볼 때는 이 시각을 사적 자치 시각 항상 거래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더 많고 나쁜 놈들은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쁜 놈들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빌런들이 그래 많으면 그러면 그 정말 여기가 그 고담인가 뭐지 그런 식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 빌런들이 그래 많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이게 원칙 이걸 원칙으로 바라보시고 몇 개만 수정할 줄 필요가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아이폰 사는 거 이런 거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몇 개만 수정에 들어가는 게 이래 되니까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당연히 예외를 많이 냅니다. 시험은 이게 특이하거든. 이게 특이하니까 이때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오답은 이래 만들거든. 오답은 이렇게 묻건드리는 데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교수님들 그 장난치는 게 되게 웃겨요. 이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구나라는 거. 그걸 우리는 쫓아다니지 말고 위에서 이래 내려봐. 이 교수님도 이렇게 장난치고 이 교수님도 이렇게 장난치면 막 빵 터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교수님은 또 이걸 또 노력하셨네라고 연세도 많으시면서 이렇게 곤란해주면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라고. 그러면 암기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게 이래 되고 대신에 아까 말했지만 정책적으로 법이 아무 이유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몇 개는 딱 따로 만든 게 있거든.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무지성 암기 좀 해줘야 돼. 무지성 암기 그거는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워버리겠습니다. 두 문자 따서 외우게 이래 되는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 암기사항들 이런 것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하는 거는 철저히 외워버리고 공식 외우듯이 철저하게 외워버리고 나머지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2페이지 법률 용어를 봐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